지난달 31일 민간 항공우주기업으로 처음 유인 우주선을 성공적으로 발사하며 우주 개발 패러다임을 바꾼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다음 달 한국군 전용 통신 위성을 탑재한 로켓을 발사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한층 더 향상된 한국군의 위력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비난 수위를 높이고 한반도 긴장감을 조성하며 군사 도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더욱 효과적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조기에 전략화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한국은 어떻게 북한을 상대하게 될까요? 최근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에 반발해 앞으로 한국 정부를 적으로 간주하겠다면서 남북 간 모든 채널을 차단했습니다. 또한 2018년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 1년 9개월 만에 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군사 도발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사실 이미 북한은 9.19 남북 군사합의를 수차례 어겨왔습니다. 11월 서해 창린도 해안포 사격과 올해 5월 GP 총격 도발 등 한국은 군 통신선을 통해 대북 전통문을 보내 항의했지만 북한은 이에 응답하지 않고 오히려 본인들의 잘못은 침묵한 채 남조선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적극 추종하고 있다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2020년에는 미국의 압박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절대 굴복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실상은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하나도 안 돌아가 미칠 지경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대북 전단에서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자랑하고 있으니 더 분통이 터졌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한국이 사상 최대의 국방 예산을 책정하고 스텔스 전투기 F-35A와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 등 첨단 무기를 배치하고 한국의 군사력이 전 세계 6위에 위치하는 등 북한과 군사력 격차가 커져 초조해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북한은 다시 신형 미사일과 방사포와 같은 비대칭 전력을 활용한 무력 도발을 해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더욱 효과적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조기에 전력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우주 전문 매체 스페이스 플라이트 나우는 현지 시각 11일 다가오는 7월 발사를 앞둔 스페이스X 로켓에 한국군의 통신위성이 실린다고 전했습니다. 이 통신위성의 이름은 아나시스 2호로 오로지 한국을 위해 제작됐으며 넓은 지역에서 보안 통신망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나시스 2호에는 한국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군 위성 통신 체계가 탑재되는데요. 우리 군은 수건 사업이었던 군 통신 위성을 얻어 더욱 효과적인 지휘 통신 시스템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존 아나시스 1호는 6회 공군 합동 지휘 통제용 군 통신 체계로 민군 겸용 위성인 무궁화 5호를 이용해 2007년 전력화됐었습니다. 기존 아나시스는 정보를 암호화해 도청을 막고 초당 5,000회 이상 주파수를 바꿔 적의 전파 방해를 뚫고 음성, 문자, 영상 정보 등을 전송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아나시스2를 개발했습니다. 아나시스2는 정보 처리 속도가 3배 이상 빨라졌고 전파 방해 대응 기능을 강화해 통신 가능 거리도 늘어나 산악 지형이 많은 한반도에서도 지휘 통제 통신이 지장 없이 가능하게 됐는데요. 특히 이제 한국군은 군 전용 통신위성 도입으로 북한의 EMP-탄 등을 통한 전파 방해로부터 지휘 통신 체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유사시 북한 지역 내 작전 수행을 할 경우 미군으로부터 미국 군사위성 주파수를 할당받아야 했던 종전과 달리 한국군 독자 작전 수행 영역이 넓어질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2023년까지 5개의 군사위성을 띄우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 통신위성과 정찰위성, 장거리 탐지 레이더와 같은 정찰 자산도 확보하고 탄도탄 요격용 철매2의 성능 개량, 이지스 구축함용 대공 미사일 등도 조기 전력화할 계획인데요. 이 계획이 실현되면 북한은 꼼짝없이 한국에 의해 24시간 감시를 당하게 되고 감시를 받던 북한이 만약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한국의 대공 미사일과 요격용 미사일로 방어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은 북한에서 가질 수 없는 첨단 무기로 국가 안보를 지키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스텔스 전투기 F-35A와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뿐만 아니라 국산 기술로 만든 첨단 무기들도 곧 전력화할 예정인데요. 한국은 스텔스 기능이 탑재된 한국형 경항공모함도 건조하고 있고 국내 방산 기술의 집약체로 신의 방패가 될 한국형 이지스함 KDDX 전력화로 북한이 감히 덤빌 수 없는 해군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한반도의 하늘을 빈틈없이 지켜줄 한국형 전투기 KF-X와 미래 육군 항공 전략으로 평가받는 소형 무장 헬기, 적의 레이더 탐지를 피해 은밀한 정찰을 할 수 있는 스텔스 무인기까지 개발하며 점점 더 자주 국방을 실현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이러한 첨단 무기와 정찰 자산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안보를 수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대한민국의 압도적 군사력으로 북한의 끊임없는 군사 도발과 적화 통일 야욕을 꺾어버려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북한이 결국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김여정 경고 3일 만입니다. 남한은 적이라는 선언이 말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 행동으로 이어진 겁니다.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 대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4.27 판문점 선언의 결과로 만들어진 남북 화해의 상징입니다. 이 사무소가 폭파되면서 북한은 한반도 평화가 아닌 군사적 도발과 대적 사업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우리 정부는 남북 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깨버린 이 사태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전방의 경계 태세를 강화하면서 북한이 더 큰 도발을 한다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제1, 2차 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 목함 지뢰 도발, 핵실험 등 수많은 군사적 도발을 통해 꾸준히 적화 통일에 대한 야망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오는 북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한국은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도 꾹 참고 남북 경협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남북 관계가 어려워지고 상황이 엄중할수록 6.15 선언의 정신과 성과를 되새기며 평화를 바란 겁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제 군사행동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적으로 규정하고 적에 맞선 대결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북한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이유는 남북 정상회담 이후 별다른 후속 조치가 없는 것에 대한 불만과 실망 때문입니다. 또 2019년 북한과 미국의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한국과의 관계가 서먹해진 것도 있죠. 이번 정권에서 남북한은 세 차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북한 입장에선 어느 하나도 제대로 된 결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핵 문제에 진전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내걸었지만 실상은 북한이 비핵화를 어떤 경로를 통해 마무리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 한 번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노골적으로 비핵화 로드맵 논의조차 거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핵 보유국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더욱 강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은 본인들이 원하는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했지만 북한은 자신들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남한 탓만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북한은 판문점 선언과 남북 군사합의 내용을 파기하고 원점으로 되돌리기 위해 통신 연락선을 차단하고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한바탕 난리를 피우는 건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려는 것과 미국을 자극하고 과시하려는 속내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사건도 미국에게 화난 걸 우리에게 풀어낸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북한은 이번 폭파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에 군대를 진출해 전선을 요새화하겠다고 밝히며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금강산 관광시설과 개성공업지구 완전 철거 등을 예고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대남 전단도 뿌리겠다고 합니다. 대북 전단이 그렇게 불만이라던 북한 역시 이중적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제1차, 2차 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 목함 지뢰 도발, 핵실험 등 수많은 군사적 도발을 하면서 적화 통일의 야욕을 보였습니다. 최근에도 북한은 평화를 유지하는 척했지만 뒤에서는 핵 개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올 1월 현재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는 30개에서 4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평화를 위해 서로 대화하자고 해놓고 뒤에서는 핵무기를 준비했던 겁니다. 하지만 걱정할 건 없습니다. 한국은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하면 오히려 북한을 박살낼 수 있는 수준의 군사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세계 군사력 6위인 만큼 첨단 무기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 F-35와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 지구 최강 전투헬기로 불리는 아파치 가디언 등 엄청난 무기들이 있고요. 동부가 최강의 기계화 군단인 7군단, 세계 탑5에 들어가는 해병대는 물론 세계적인 특수부대도 있습니다. 특히 특전사는 해외에서 특수전 교육까지 받을 정도로 우수합니다. 또 한국의 학교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교육 당국의 몽골어 교육 축소 방침에 항의하기 위해서다. 네이멍부 자치구는 중국에서 신장위구르 자치구, 시정자치구와 함께 중국 3대 소수민족 자치지역으로 꼽힌다. 2,400만 거주민 중에 5분의 1이 몽골족이다. 뉴욕타임스는 이를 네이멍부 자치구 교육청이 자치구 내 소수민족 학교의 교재 사용 방안이란 문건을 지난달 26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이달부터 자치구 내 몽골족 초중학교에서는 몽골어로 된 중국어 수업 교과서를 쓸 수 없다. 또
교육청은 중국어 과목 외에도 정치와 역사, 교과서를 중국어로 쓰여진 교재로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초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 우선 적용한 후 모든 학년으로 확대 적용된다. 네이멍구 자치구의 몽골족들은 노골적인 몽골어 말살 정책이라고 항의하고 있다. 지난 주말부터 수천 명의 몽골족 주민들은 학교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학교에 있던 학생들이 기습적으로 교문 앞으로 몰려가 시위를 벌이기도 한다. 이들은 우리의 모국어는 몽골어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몽골인이다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타이워시아 방송은 지난달 30일 몽골족 고등학생이 학교 옥상에서 투신해 숨진 이후 시위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 인권단체는 네이멍구 자치구의 몽골족 주민 가운데 80%가 불복종 운동에 투잡하고 있다고 추산했다. 이번 시위는 2011년 몽골족 2명이 한족 운전기사에게 살해당한 사건으로 촉발된 시위 이후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의 남몽골 인권정보센터 활동가 앵디바투 토고초그는 워싱턴 포스트의 중국의 몽골족은 사실상 자치권을 상실했고 한족의 대거 이주 정책으로 전통적인 삶의 양식을 잃었다며 몽골어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데 순수히 한국 방침을 수용하면 이마저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중국 당국은 성명을 내고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교과 과정 표준화를 위해 일부 과목만 중국어로 가르치겠다는 것이고 기존의 중국어, 몽골어를 함께 배우는 교육 시스템은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몽골어 교육 축소 방침은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몽골족들의 분노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다. 뉴욕타임스는 과도한 광물 자원 채굴과 한족에게 부가 보충되는 상황에 대한 불만이 겹쳐져 시위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에서는 최근 몇 년간 소수민족의 한족 통화 정책이 빠르게 추진 중이다. 2012년 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이후 소수민족 정책이 이들의 문화를 존중하는 위화책에서 강경책으로 돌아선 탓이다. 중국 위구르족들이 모여 사는 신장에서는 3년 전 38%에 불과하던 초중학교의 중국어 수업 비중이 현재는 90%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지역에서는 2018년 티베트 보존 캠페인을 벌이던 티베트족 출신 사업가가 중국 사법당국에 의해 5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티베트 자치구, 신장 위구르 자치구 등과 함께 중국 내 5대 소수민족 자치구 중 하나이다. 중국의 전체 몽골족 인구는 600여만 명으로 중국 내 55개 소수민족 중 비교적 규모가 크다. 하지만 티베트족이나 위구르족과 달리 중국 정부의 통치에 비교적 순응해왔다. 중국 국내외에서 분리, 독립단체와 인사가 활동 중이지만 세력은 미미하다. 중국은 1947년 중국 최초의 상급 소수민족 자치구로 네이멍구 자치구를 설치했다. 네이멍구 자치구의 2,400여만 명 인구 가운데 몽골족의 비중은 약 20%가량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한족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을 집단 학살로 규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지난달 25일 보도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선거 캠프도 중국의 위구르족은 억압은 집단 학살이라고 밝혔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중국에 대한 군사, 경제, 인권 압박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폴리티코의 초기 단계이지만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국토안보부 등의 실무자가 참여해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을 집단 학살로 규정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내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집단 학살이란 용어를 사용할 공감대를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마련하지 못할 경우 반인권 범죄 혹은 인종청소로 비난할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역엔 100만 명 넘는 위구르 무슬림이 대규모 수용소에 억류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위구르 인권단체는 이곳에서 고문과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슬람을 비난하고 중국 공산당을 찬양하게 하는 등의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집단 학살이란 표현은 미국이 공식 문서에서 쉽게 쓰는 것이 아니다. 미 국무부는 냉전 종식 이후 보스니아,
르완다, 이라크, 수단 다르푸르, 이슬람 국가가 장악하고 있는 지역 등 5건의 사례에 대해서만 학살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은 전했다. 이는 사실상 중국 공산당을 인신매매와 학살, 문화재 파괴를 일삼는 IS 수준으로 취급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정부 문건에 공식적으로 학살이란 용어를 쓸 경우 미 행정부는 반드시 군사적인 행동은 아니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중국과의 충돌 수위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무부는 이와 관련해 폴리티코의 중국이 신장에서 벌이는 인권유린 행위를 중단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평가하고 있다고 해 학살 지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백악관 NSC도声明에서 중국 공산당의 잔악 행위에는 2차 대전 후 최대 규모의 소수민족 감금 행위도 포함된다며 이전 미국 행정부의 위사 여부와 다른 세계 정상들의 공한 발언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과감한 행동을 했다고 밝혔다. 폴리티코의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앤드루 베이츠 조 바이든 대선 캠프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위구르족을 비롯한 소수 민족들에 대한 중국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억압은 집단 학살이라며